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3차 정권퇴진 장외 집회에 참석해 선고 후 첫 공개 발언으로 던진 말입니다. 이 대표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등 이어지는 만큼 정치권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정관용의 시사본부 11월 17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죠. 그렇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또 10년 동안 선거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틀 전인 15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에 대해 했던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해외 출장 기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겁니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도 역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의혹을 해명한다며 파급력이 큰 방송 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돼 죄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표.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1심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정치권 반응 살펴보죠. 무죄를 기대하던 민주당 예상 밖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죠. 네, 민주당은 선고 직후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15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민주당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선고 뒤 2시간여 만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밝힌 판결 이유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공개한 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사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조작됐다고 말한 것을 재판부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언의 그 의미까지 기억해내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표한 걸로 의원. 해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이 없었고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거라고 판단했는데 법에는 정부에 협조할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4개의 법에 분명히 중앙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의 만행,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 등 소속 의원들의 격앙된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 존중하고 환영한다 이런 뜻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판사 겁박 시위에도 이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특별 감찰관을 추진하는 등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을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1심 선고 전부터 민주당을 향해 판사 겁박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던 국민의힘. 선고 직후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판결에 대한 판사 겁박, 보복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많은 분이 판사 겁박 시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에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기존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을 거론하면서는 민주당이 5년 동안 뭉개온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30분 만에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향해 내일 도심 대규모 장외 집회를 취소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조용히 지켜보라고 촉구했습니다.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죄상이 다르다며 이 대표의 극적인 부활을 바라는 건 헛꿈이라는 등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그 중심에 서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죠? 네, 이틀 전 15일 새벽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명 씨가 1차 압수수색 이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이준석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장의 소리 15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에 머리 숙여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서명하신 거예요? 말씀만 해주시죠.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13시간 만에 명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혜경 씨의 진술의 모습 남상권 명태균 씨 변호인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정리해서 구속 적부심 결의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법원도 명 씨가 공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1차 판단을 내린 만큼 실제로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미 명 씨에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 측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없이 공천 관련성은 입증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관위원장, 공관위 서류 다 압수수색해야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대통령 부부도 다 진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페루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어졌죠. 네, 이틀 전 15일 밤에는 이 페루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을 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어제 KBS 9시 뉴스로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화두는 러브 군사협력이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행사도 지지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영내외 안보 반경은 한미일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삼국 협력은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미일 삼국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되도록 구축되고 그렇게 되는 게 저희 희망이자 사무국 기대입니다.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사무국은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로 10분간 고별 회담도 가지고 서로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세션에서도 러브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에이펙 정상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주길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베트남 정상 등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진 뒤 오후부터는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페루 리마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저희 같은 시간에 방송을 했는데 어제와 비교했을 때 워낙 기온이 많이 떨어진 데다가 바람이 무척 거셉니다. 정말 이 찬바람 때문에 옷차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니까요. 당분간은 아주 따뜻한 한겨울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현재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진 곳이 많고요. 일부 강원권, 충청권,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곳곳에 내려져 있습니다. 이 발표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고요. 발효 시점은 오늘 저녁 8시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0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겠는데요. 어제는 22.6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거의 13도 가까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지겠고요. 세종, 대전이 12도, 광주 13, 강릉, 대구 15, 부산 17도로 오늘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또 산지로 가끔 비가 오겠고요. 강원 중남부 산지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바람도 강해서 강풍경보가 전남 흑산도 홍도에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서해안, 남서해안과 제주의 강풍주의보, 또 서해상 대부분과 일부 남서해상, 동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고 파주와 철원이 영하 5도, 또 대관령도 영하 6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내려앉겠고요. 남부지방도 곳곳에 영하권인 곳이 있습니다. 또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6도에 그치는 등 한 자릿수인 곳이 많고 당분간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6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휴일 정오가 지나자 고속도로엔 상행선 차량들이 늘었습니다. 먼저 강원권에서 출발하는 차량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분기점과 내린천 휴게소에서 이동량이 몰려 있고요. 이후 설악 부근으로 4km 정체, 경기권에서는 서종과 덕소 3패부터 속도 더딥니다. 영동고속도로 진부 3터널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진부 나들목부터 여파받습니다. 이후 동수원과 또 둥대 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한 정도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서원주에서 짧게 밀리고 이후 남한강대교에서 흥천이포까지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부터 이동량 많고요. 중부서원 하남 방향은 일죽에서 모가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또 북천안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수도권 들어와서는 안성 분기점에서 주춤하고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쭉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긴 구간 흐름이 답답합니다. 이후 일직 분기점부터 밀려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인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외교 문제 담당하는 국가안보보좌관도 내정됐죠? 네, 차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에는 마이크 월츠 하원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 그랜베르 출신인데요. 연방 상하원 의원 중에서 그랜베르 출신은 월츠 의원이 처음입니다. 월츠 의원은 중국과 관련해서는 강경파로 분류된 인물인데요. 특히 대만 방어를 위해서 아시아 동맹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이고요.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동남아로 가는 해상 무역로나 최첨단 반도체 90%를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해질 거라고 전망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츠 의원이 국가안보 보좌관에 임명이 됐다는 사실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키는 미션에서 한국과 일본한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 트럼프 당선인에 의해서 주요 보직에 오를 인사들 가운데 이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워낙 파격적인 인선이라는 평가 때문인데요. 일단 트럼프 인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충성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캠프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충성심을 보여왔는지가 인선의 주요 기준인 겁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당시 당선인 자체도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인선 자체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배신도 있었고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뼈아픈 격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2기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본인의 주관을 여과 없이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어떤 논란의 지금 대상이 됩니까?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명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죠. 네.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면서 사퇴했던 인물인데 문제는 케네디 주니어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이 코로나19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정치권을 상대로 백신 반대 로비를 펼친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맷 게이츠 하원 의원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그리고 불법 약물 사용 혐의로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인데 지금 법무장관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27살의 캐롤라인 레빗을 백악관 대변인으로 지명하는 파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뽑은 인물 대부분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인사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상원이 휴회 중일 때 대통령이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휴회 인준 카드를 쓸지도 모른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이게 외교 문제까지 일론 머스크 손을 거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익명의 이란 관리들을 인용해서 일론 머스크가 주 유엔 이란 대사와 뉴욕의 비밀 장소에서 1시간 넘게 회동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밀 장소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에 알려지는 게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보니까 트럼프 쪽도 그리고 머스크도 이란도 지금 이 보도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중요한 인물과 그러니까 외교적인 인물과 일론 머스크가 함께 거론이 될 정도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부분에는 조금 집중력을 이제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화부 책임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에서
쉽게 말하면 칼잡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부 효율화 불하는 게 이전 정부에서 쓸데없이 쓴 예산이 없는지 그리고 쓸데없는 인력을 또 줄여야 되는 건 아닌지 과도한 규제는 좀 철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행정부를 좀 개혁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렇죠. 결국 미국의 관료주의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의해서 굉장히 해체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대선 운동 기간에도 6조 5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전체 예산 중에 3분의 1에 달하는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814조 원 정도를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814조 원이라는 돈을 예산으로만 줄일 수 있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고하면서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정부와 기관의 2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고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인이 돌아오면서 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해버리면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부르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 공제가 있고요. 투자 세액 공제가 있고 생산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 기업과 관련된 거는 투자 세액 공제와 생산 세액 공제인데 투자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배터리나 신재생 분야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기업의 투자 규모의 최대 3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거고요. 생산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나 신재생 분야의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될 시 품목별로 이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로이터 통신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IRA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심지어 취임 후에 곧바로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미 협의를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폐지가 실현이 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이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 사업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목받는 게 바로 비트코인인데 9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아주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네, 엘살바도르와 부탄인데요.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입니다. 국고에서 우리 돈으로 135억 원 정도를 당시에 털어서 비트코인 2,700개를 조금 넘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후에 기억하시겠지만 비트코인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빈곤국인데 국가 부채도 굉장히 심한데 법정화폐로 이 가격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굉장히 꿋꿋하게 이제 버텼고요. 2022년 11월부터는 하루에 비트코인 하나씩을 이제 국가의 돈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아하. 처음에 비트코인을 국가 돈으로 샀을 때보다 3년 2개월 사이에 118%가 폭등합니다. 그러면서 약 35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수익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부탄도 정부가 비트코인을 12,568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이구. 부탄은 아예 지난해부터 GDP의 5%라는 거금을 들여서 아예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탄이 가진 비트코인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1조 5,800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후변화 관련 소식인데 지금 아제르바이잔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죠? 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COP29로 불리고요. 11일부터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의 목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기로 했던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미션들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198개 당사국에서 약 4만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이 김한선 환경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도 참석을 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거리가 있었는데요. 먼저 아르헨티나는 총회 중간에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인물이고
지난해 12월에 취임했던 첫날에 환경부를 폐지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사회주의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기후변화 관련 총회에서 왜 중간에 철수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네, 이번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 결국 문제는 돈이죠? 그렇죠.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기후대응과 적응을 위해서는 우리 돈으로 1,400조 이상의 기후재원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협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중국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가 돈을 내야 되고 여기에 민간 재원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선진국들이 내는 돈이 줄어들 테니까요. 네. 이번 총회에 참석한 국제 전문가 그룹은 2035년까지 연간 1,400조 원 이상을 선진국이 부담을 해야 지구온난화를 목표 수준 내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에 큰 관심이 없고 파리 협약도 탈퇴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초에 돌아온다는 게 환경 부분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총회에서 사실 기후재원 목표가 달성이 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다른 선진국들도 기후재원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인선 중에 이 에너지부 장관의 석유기업 CEO가 어제 지명이 됐는데요. 이것만 봐도 미국 정부가 환경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그런 예측을 미리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중국 소식인데 중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아주 충격적인 묻지마 범죄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고요? 네, 먼저 지난 12일이었습니다.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를 타고 광둥성 주아이지에 있는 한 체육센터를 돌진하면서 현장에서 무려 3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아이고. A씨는 사고를 낸 후에 현장에서 도주를 했고요. 이후에 공안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당시에 목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여서 이제 병원에 옮겨지긴 했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로 좀 조사가 어렵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재판부가 명령한 재산 분할에 굉장히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중국 동부도시인 장쑤성 우시에서는 어제 저녁에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8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21살의 직업훈련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인데 졸업시험에 낙제하면서 졸업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동안 인턴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보수에도 굉장히 좀 불만을 크게 가지고 있다가 흉기 공격을 통해서 분노를 분출한 게 아니냐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지금 이런 사건들을 은폐하려고 한다면서요? 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위에 두 사건 모두 중국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끔찍한 사건으로 꼽히는데 인터넷에서는 이런 관련 내용들을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웨이보 같은 SNS 플랫폼에서도 경찰 공식 발표문만 올라와 있고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원래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이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들은 굉장히 심하게 검열을 해서 자주 삭제를 해왔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35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이 신무기를 대량 선보이는 주하이 에어쇼가 열리는 주하이시에서 발생을 한 사건이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나 국제사회의 시선이 에어쇼가 아니라 이런 참사, 특히 개인의 분노나 일탈로 인한 참사에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인터넷 게시물들을 검열한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국내에 1조 원대 그 미정산 사태 불러왔던 티몬 위메프의 모 회사 청산 명령 받았네요. 네, 12일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에 청산 명령을 내리고 청산인으로 금융자문기관인 AAG 기업 자문을 지명했습니다. 청산인은 큐텐 경영권을 임시 임수해서 이 자산을 통제하고 부채 구조조정 협상 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문화상품권 발행업체죠. 한국문화진흥 컬처랜드가 760억 원에 달하는 큐텐의 부채 미지급을 이유로 청산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한 조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진흥은 큐텐이 상품권 대금 58억 원을 체납을 했고 계열사인 티몬과 위에프로부터 7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법원에 주장을 했고요. 현지 법원이 큐텐은 이제 지불 불능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국문화진흥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큐텐이 청산 명령에 항소는 할 수 있지만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청산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스라엘 축구 팬들이 공격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추가 공격 가능성 얘기가 나와요. 네, 이스라엘 당국이 유럽 각지에서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있는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첩보가 있다면서 유럽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암스테르담에서는 꾸준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열리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체포되기도 하면서 유대인 혐오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7일에 이스라엘 축구팀 팬들이 암스테르담에서 이슬람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번 주에 나온 뉴욕타임스 보도에서는 일부 이스라엘 팬들이 모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이슬람 주민들을 먼저 자극했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유럽에서도 유대인과 무슬림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움직이는 세계였어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 못하도록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중국말이 먹힐까요? 안 먹히죠. 그렇죠. 지금 북러 밀착으로 오히려 중국하고 북한 사이가 좀 틀어져 있거든요. 이번 시 주석이 한반도 내에서 불안과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좀 저쪽 중국 쪽 분들 기를 읽어보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중국도. 어허. 여기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유학생들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반도 상황을 훨씬 불안하게 보는 것 같고 그러나 지금 북한 러시아 밀착은 중국이 개입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 북한은 중국의 그런 개입을 원하지도 않고 과거에도 그럴 때 중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인 적이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주목할 만한 건 지난번 이제 주하이 에어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쇼이구 안보서기가 만났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모종의 아마 그 중국의 우려가 전달됐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북한이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좀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중국이 좀 예를 들어서 제재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도 없어요? 거의 의존도가 많은 게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예. 북러 러북이 밀착을 하는 와중에도 지난해 대중무역인조 전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98.3%거든요. 그러니까요. 러시아는 1%도 차지 못합니다. 예. 거기다가 10만에서 20만 되는 이 동북 삼성 북한 노동자들 다 불법이거든요. 언제든 들여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태평만 댐이라고 하는 압록강 하류에 그 댐의 송유관으로 지금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들이 틀려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사실 몇 달이면은 이제 북한 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중 관계는 최악으로 가고 장성택 처형 이후로 북한 내 친중 라인이 모두 씨가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면 자기들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것보다는 과거에도 그런 적은 일단 사례가 없고요. 오히려 이 양국 관계가 틀어지고 북한 내 혼란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죠. 네. 그러니까 생명줄은 계속 그냥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말 안 듣는 동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랑 좀 관계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 게 무비자 입국 조치를 갑작스럽게 시행했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로 이 방중 방한 제한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예, 무비자 그건 이제 갑작스럽죠. 왜냐하면 일본하고 미국 환산이 안 해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지인들이 물어봐요. 그거 한국 내 여론이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큰 선물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좀 떠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북러가 밀착하면서 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북한이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한국에 대한 정책을 바꿨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양쪽을 관리하면서 북한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다음은 이제 한미일 관계인데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한미일 3국 협력사무소 출범에도 합의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까요? 이게 이제 명칭이 한미일 정상회의거든요. 네. 회담이 아니고 그럼 이게는 뭐냐면 이제 이게 영속성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지속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무국도 만들기로 했고 그렇게 보면 지금 뭐 트럼프 이기에 대해서 뭐 참 걱정이 많습니다. 1기 때 당해봤으니까. 그러나 트럼프 1기에 비해서 이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 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이제 트럼프 정권이나 바이든 정권의 의도인데 그 의존도를 줄이려면 대체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사실 한국하고 일본, 특히 한국이 중요해졌거든요. 네. 반도체,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것들. 특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콕 집어서 한국 조선업 얘기까지 했고 지난해 한국이 사상 최초로 대미 최대 투자국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1기 때처럼 우리를 이렇게 압박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본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런 한미일 정상회의 같은 걸 폐지할 이유는 없다. 그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네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배치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 통제관리센터 설치됐고 여기에 북한 장성급 7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는데 북한군이 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증거죠. 그렇죠. 이미 지금 뭐 여러 우크라이나는 뭐 10월 말부터 전투에 참여했다고 하고 있고 뭐 북한군 개고기 통제령까지 공개하고 많은 뭐 참전 증거들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영상의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고요. 네. 일부는 명백히 가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7명 북한군 장성이 참여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국내 언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미 나왔죠. 예, 나왔죠. 그러고 보면 한미일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건 10,000명 내외가 있다. 그것도 크루스크로 인근으로 갔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교전, 대규모 교전은 현재까지는 좀 확인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인민군의 어떤 참전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아는 한 뭐 일부 소규모 교전까지도 확인은 안 됐다. 네. 그러니까는 좀 두고 봐야죠. 네. 그리고 북한이 자체 개발한 장거리 자주포죠. 일명 주체포. 이게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포착됐다. 이러면서 관련 사진이 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북한 무기일 가능성이 크죠? 가능성은 있죠. 네. 뭐 진위 여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서울 불바다 발언의 그 주역입니다. 사거리 이제 원래 국산포라고 M1978 78년에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걸 이제 이 개량을 한 게 이제 1989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쓰는 주포가 155mm인데 30에서 40km 사거리거든요. 이게 지금 전장을 좌우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확인된 이 170mm 같은 경우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거리가 60km까지 가요. 훨씬 멀군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과 함께 240mm 북한의 신형 방사포 이거는 김정은 참관하에 10월 초 상순에 사거리 실제 검수 사격을 했는데 67km 기록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러시아가 정말 원하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좀 있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폭형 공격 무인기 그 성능 시험 현장 찾았는데 이게 어떤 무기고 뭘 타깃으로 하는 무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이
탱크하고 장갑차가 없으면 뭐 전쟁을 못 해요. 예. 근데 이게 대부분이 무인기에서 지금 파괴당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무인기가 뭐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그런데 대응 체계가 좀 미비한 상황에서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평양 상공에 북한이 주장하기로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를 자기들이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주장해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경고죠. 이런 공격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러시아에 대한 마케팅, 무기 마케팅. 왜냐하면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의미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인민군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안보 공백이 아무래도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복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게 벌써 두 번째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뭐 자주포, 무인기 참 뭐 다채로운 무기들을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제공하는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152mm 포탄 러시아가 쓰는 하루에 1만에서 3만, 많을 때는 5, 6만 발 씁니다만 쓰는데 북한이 지원한 무기를 포탄으로만 환산하면 1,000만 발 정도 나오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내용은 품질은 떠나서 물량적으로 봤을 때 북한 없으면은 러시아는 전쟁 못 한다고 봐야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보물 같은 존재죠. 푸틴한테 김정은. 네. 자, 북한은 지금 우리 남쪽을 향해 계속해서 GPS 전파 교란 시도한다면서요? 왜 이럴까요? 지금 6월 초에 있었고 올해는 이제 3월부터 사실 보도는 안 되는데 시작됐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2010년부터 GPS 교란을 북한이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 뭐 최장 기간 거의 열흘 정도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역도 뭐 이 서부에서부터 동부까지 지금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군 심리전에 대한 대응,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이런 성격도 있지만 우리 군 판단은 이제 무인기, 평양을 뚫고 들어왔던 무인기의 제밍. 이게 결혼하면 이제 무인기가 향로를 잃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뭐 머리가 뚫린 거니까 노동당 본부청사 아마 그걸 방지한 여러 가지 시험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남쪽 교란용보다는 좀 강도가 약하다고 그럽니다. 네. 5월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향후에도 또 계속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북한 쪽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냈으니 다시 계속 보낼지도 모른다. 만약 보내게 되면 GPS 교란 장치를 통해서 항로를 잃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뭐 김정은 위원장 하나만을 위한 게 인민군이고 북한 체제인데 그 뭐 집무실이 뚫렸으니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 군은 아직 뭐 우리가 무인기 보낸 법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해주고 있죠. 우리 군이 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안 하죠. 저도 뭐 정확히 정답은 모릅니다만 네. 우리 군의 심리전 능력이나 장비를 본다 그러면 저렇게 허술하게 전단도 제대로 살포 못하고 뭐 알겠어요. 그렇게 만들지는 않죠. 우리 민간이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한범 박사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고. 예. 여기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들으시고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